안녕하세요. 고전일기의 이은호입니다. 프랑스의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대한민국 한가운데에서 차벽이 설치되고 불법 연행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아간벤의 예외 상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도대체 이 예외 상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그가 예언했던 그 예외 상태가 지금 현실에서 무엇을 목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새물결 출판사 주관님 조영준 씨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죠.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예, 세상은 날로 시끄러워집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 그러하고 특히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은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점에서 이제 조르주 아간벤의 예외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아마 국내에서 한국인 중에는 최초로 아간벤을 직접 만나셨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아간벤에 대한 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죠? 우선 이제 가장 간단한 정보로는 이제 1942년생이 이제 이탈리아인이고 로마 대학에서 원래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분의 이제 공부의 저출은 사실 이제 프랑스 사상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박사 논문은 시몬 베이유라는 이제 프랑스 사상가를 갖고 박사 논문을 받았고, 근데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 분이긴 한데 이탈리아 바깥쪽하고 관계가 많은데, 이제 예를 든다면은 1967년부터 68년까지 하이데거가 이제 그 남쪽 프랑스 남부에서 이제 하이데거 포함해서 10명을 일종의 유폐를 시킵니다. 이제 수도원에 유폐를 시키고, 거기서 읽었던 게 이제 헤겔의 논리학하고,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 단편집을 2년 동안 10명하고만 같이 읽은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했던 거는, 가장 그 당시에 10명 중에서는 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제 한나 아렌트, 그 당시에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던 르네 샤르라는 유명한 시인 등등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세미나에서 예를 든다면은 이제 가장 젊은 나이에 이제 조르주 아간벤이 거기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이 말하기로는 가장 이제 충격적인 지적 경험이었다고 하고, 그때 이제 제가 파리에서 아간벤을 한 2시간 정도 만났을 때 그때의 풍경을 굉장히 들려줬는데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려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두 번째로 작업한 거는 발터 베냐민 전집을 일찍부터 프랑스의 대표적인 출판사에서 편집을 하다. 마침 사실은 제가 조력을 하긴 했는데, 이제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편집하다가 출판사, 그러니까 사실 이탈리아 출판사인데 이건 사실 독일 출판사를 말하는 건데, 독일 출판사와 의견 충돌을 일으켜서 그 편집을 중도에 포기하고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작업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탈리아판 발터 베냐민 전집의 절반 정도를 편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얘기하는 거로는 가장 사실은 지적 충격을 줬던 거는 73년부터 77년까지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프랑스의 미셸 푸코가 꼴레조도 프랑스에서 했던 그 강의에 참석했던 게 자기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회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소개를 봐도 이제 이분이 상당히 큰 인물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주로 특히 이제 20세기의 지적 거장, 그러니까 뭐 하이데거라든가 발터 베냐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내밀한 교류를 갖고,
또 한나 아렌트랑도 굉장히 친한데 사실은 아렌트랑은 의견이 굉장히 다른 상태입니다. 아렌트랑은 그래서 친화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20세기의 지적거인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자기의 사상 세계를 계속 농축시켜 오면서 이제 특히 이제 베냐민하고 하이데거하고 슈미트라는 또 하나 참 슈미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슈미트하고 이제 개인적인 교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적 자선으로는 이제 카이 슈미트의 셋을 묶어서 어떤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이제 20세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이론가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그 20세기의 상황을 정리하려고 고투해온 이론가 저에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적어도 예외 상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슈미트와 그 베냐민의 논쟁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하이데거하고의 지적 자산들에 대한 어떤 숙고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함께 응축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외 상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그 요소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좀 더 예외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들이 이제 그 안에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예컨대 슈미트의 어떤 문제의식들이 또 베냐민의 어떤 문제의식들이 이 예외 상태를 지필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이제 이 질문을 좀 미뤘으면 좋겠는 거는 좀 너무 막 추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좀 약간 걱정스럽긴 한데요. 예. 우선은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이제 예외 상태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번에 이제 프랑스에서 테러가 났을 때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그 축구장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축구장을 빠져나가면서 불렀던 게 라 마르세이즈라고 해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가를 부르면서 빠져나갔다라는 이제 기사를 봤는데 저는 굉장히 묘한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상징하는 게 라 마르세이즈고 또 프랑스 혁명이 두 번째로 상징하는 게 이제 자유, 평등, 박애인데 사실은 그 바깥에서 부정된 건 자유, 평등, 박애였습니다. 사실은. 예. 어떤 식이냐면은 테러가 나면서 프랑스인들 아니면 유럽 거의 전역이 더 이상 자유롭지가 않은 상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 테러하는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으로 봤을 때 평등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입에 올리기가 좀 모호할 정도로 그렇죠. 예. 거의 그 이제 프랑스 말로 하면 방리에라고 해서 이제 그 시교회 지역에 사는 무슬림 청년들은 뭐 실업률이 우리나라 뭐 청년들보다 몇 배 높고 거의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상태고 또 한쪽으로는 난민한 말처럼 난민 이렇게 이제 이 지금 정상 상태에서 완전 뺏긴 사람들이 지금 유럽으로 몰려오니까 이제 박이라는 말도 다시 평등이란 말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박이라는 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이제 한쪽에서는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의 근대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부정당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샤를리 앱도 사건은 좀 다른 거는 그거는 이제 만화를 갖고 무슬림 모하마드를 이제 조롱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니까 특정한 사람, 특정한 대상을 갖고 있는 건데 이번 사건은 무차별 테러라는 어떤 잔혹한 결과인데 동시에 이면에 깔려 있는 거 보면 자유평등 박애가 표방하고 있는 거와 현실 사이에 너무 간극이 벌어진 또 그런 현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저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에 빠져나가면서 라 마르세이즈를 부른다는 게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시 프랑스 혁명을 거꾸로 프랑스 혁명 갖고 그 정치가 프랑스 혁명을 지키자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프랑스 혁명이 성취하고자 했던 바가 성취되지가 않았고 그게 온전히 이제 부정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아까 이제 그 예외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또 하나 외치는 게 나는 지금 테라스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슬로건인데 뭐 굉장히 소중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예외 상태라는 거는 지금 파리가 사실은 비상사태에 있고 발뱅 총리인가가 3개월 동안 이제 지금 생화학 테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비상사태를 연장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국회에서 했고 만장일치로 동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 전에는 이제 샤를리 앱도 사건이 났을 때 프랑스가 아주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도청 같은 거 하는 건데요. 프랑스는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강조되는 나라인데 그래서 미국식으로 말하면 패트리어트 액트, 애국법이 프랑스에 도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인데도 이번 테러가 터졌고 막지를 못했고 제가 잘못하는 건지 몰라도 프랑스에서는 거의 초유의 사태인 게 이제 애국법도 있어서 이제 이 검열과 도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것도 심지어 지금 프랑스의 좌파 정권인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입을 해서 프랑스로는 굉장히 양보를 한 거죠. 프랑스가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자유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이런 이제 애국법이라든가 이걸 도입했는데 또한 거기다 덧붙여서 지금 이제 비상사태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테라스에 있다라는 게 가능하지. 지금 이 모든 비상사태라든가 애국법이 사라진 상태에서 원래 우리는 테라스에 있다 이게 정상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예외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 이런 사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베냐민이 얘기하듯이 현대 사회에서의 그 예외 상태는 상례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역사 철학 태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상사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예외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예외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처음에는 옛날에 저희가 이제 베냐민을 읽을 때는 베냐민의 그 얘기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아니 일상 사태가 비상 사태나 예외 상태에 기반해 있고 그거 비상 사태가 예외 상태의 다름 아니다. 이게 이 명제를 사실 이제 베냐민의 많은 말은 약간 난수표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많은 거는 사실인데 대표적인 게 그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아니 비상 사태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신헌법 같은 게 이제 비상 사태인데 그거랑 아니 일상이랑 도대체 이제 무슨 관계냐.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외 상태나 비상 사태는 한시적인 뭐 일시적인 어떤 거고 이걸 빨리 이제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저희가 사유해오는 방식이 그건데 베냐민은 그걸 뒤집어서 예외 상태가 정상 상태랑은 비상 사태이고 비상 사태 기반에 있다 이런 아주 약간 신비주의적 얘기 같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요새만큼 베냐민의 그 얘기가 예언적으로 맞았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테라스에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밑바닥에는 비상사태가 지금 이제 벨기에는 더 난리가 난 것 오는 뉴스를 보니까 이제 기차역도 폐쇄하고 상점 모든 거 문 닫고 뭐 온갖 집회를 다 이제 금지했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공식적으로 거기에 무슨 폭력적인 독재가 행해지거나 뭐 그런 상태는 또 아니면서도 겉으로는 외관상은 정상 상태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베냐민이 그 난수표처럼 말했던 부분이 어떤 건가라는 게 약간 상이 잡힐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상태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일상 상태가 예외 상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 역시도 아마 그런 것들을 의미할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 일상적이라고 하는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외 상태를 전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에 다름 아닐 텐데요. 베냐민이나 더 나아가서 슈미트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이데거의 존재에 대한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이제 크게 나눠야 될 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슈메이트나 베냐민이나 하이데거는 정치적 격동의 한 세월을 살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세 사람의 사상이 약간 잠복돼 있었던 거는 1980년까지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도 이제 하이데거나 베냐민 슈미트가 1980년까지는 유럽에서도 그렇게까지 요새처럼 그렇게 열광적인 지지를 얻거나 열광적인 어떤 연구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하이데거는 독일, 뭐 유럽에 특히 이제 미국 대학에서 많이 읽혔지만은 그렇게까지 이제 지금처럼 뜨거운 이제 특히나 철학 자체로서라기보다는 정치 철학으로 특히 정치학에서 이렇게 자원을 끌어대는 주요한 이론가가 된 적은 사실은 80년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80년대까지 없었던 거는 적어도 전후에 80년대까지는 복지국가 모델로서 국가가 이제 이 국민을 통치하는 방식이 이제 거의 동일하고 복지국가 모델로 가능하면 전체 국민을 끌어안고 또 복지국가 모델의 기본적인 거는 이제 국민국가 내지 민족국가 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제가 슈미트나 이제 베냐민은 너무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약간 둘러가는 감이 있는데 우선 요 차이를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균열, 그러니까 이제 복지국가 모델이 요새 많이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모델이라는 새로운 통치 형태로 넘어가는 거를 간파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이제 미셸 푸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꼴레주드 프랑스 강연이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주제만 봐도 이제 벌써 76년도에 우익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출현하기 시작한 새로운 우익이죠. 그러니까 예. 나치즘과 다른 그러니까 이제 푸코의 강연록 중에 하나가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 예. 요새 딱 맞는 예, 얘기입니다. 예. 요새 이제 프랑스에서 하는 얘기가 사회를 지금 그 르팽이 하는 국민전선 얘기가 이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무슬림들 등록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봐도 사실은 소름 끼치게 놀라운 거는 이제 미셸 푸코의 예언력이라든가 발터 베냐민의 예언력 이런 건 참 학자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제 푸코가 그다음에 강의한 게 이제 뭐 국가 안전 영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거를 딱 대입해 보면 요새 이제 프랑스에 터진 테러 사태 이런 게 거의 거기서 얘기된 이제 똑같지는 물론 이제 시대 차이가 있으니까 동일하지는 않겠지만은 굉장히 큰 이제 그 예언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시기를 또 50년 이전으로 냉전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슈미트나 베냐민이나 이제 하이데거가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나치 참여가 어떤 일시적이다 뭐 이렇게 실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데거가 비정치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기도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 사회가 겪은 격동이라는 거는 정말 이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렇죠. 여기 이제 예외 상태라는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경우가 1920년부터 30년까지 정권이 9번인가 이렇게 바뀌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바뀌면서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33년도 히틀러가 이제 권력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제 이 세 사람 이제 슈미트나 베냐민이나 이제 하이데거가 굉장히 고토한튼 문제가 굉장히 잠복돼 있었는데 이제 50년 이후에는 이게 이제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냉전 체제와 복지국가 모델로 가면서 이 세 사람들이 잠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론적인 지형들에서 튀어나오질 않고 그러다가 이제 89년도에 냉전이 깨지고 동시에 이제 복지국가 모델도 깨지고 신자유주의 모델을 완전히 돌아서면서 다시 이론적 자원을 찾아야 되는데 예. 찾아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이제 하이데거라든가 베냐민이라든가 슈미트가 다시 이제 결과적으로는 주목을 받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읽었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미국 중심의 어떤 사유 방식이라는 건 뭐 완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사유로 해서 세계가 이렇게 변했다라는데 사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뭐 대문자 서사가 사라지고 막 이런 얘기를 지금 뭐 예를 든다면 최근에 벌어진 파리 테러 이런 거에 대입했을 때 설명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역사가 종언을 구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봐서는 뭐 유령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역사 유령이 이제 사라져서 뭐 후쿠야마가 얘기한 대로 이제부터 이제 역사가 이렇게 뭐 어쩌저쩌고 하는 그 얘기로는 설명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슈미트나 하이데거나 베냐민이 지독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격동기에 살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분들의 얘기가 추상적이거나 뜬금없거나 그냥 이렇게 골방에서 만든 이론이 절대 아니고 그 독일이나 아니면 당시 세계가 부딪혔던 문제들을 갖고 굉장히 고민에 거듭해서 나온 결과라는 점을 명심하면은 또한 많은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설명을 안 했고 좀 맥락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한번 이제 왜 요새 하이데거가 얘기가 나오고 왜 슈미트고 또 베냐민은 39년도에 자살한 사람인데 이게 왜 여기 갑자기 튀어나오냐 이런 얘기를 좀 더 이제 맥락을 좀 더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약간 또 한번 돌았습니다. 예. 예. 그 예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아간베는 법률이 없는 힘?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아요. 법률이 없는 힘으로서의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을 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하나의 힘인데 이것은 이제 푸코의 어떤 사유하고 유사한 측면들이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푸코의 사유를 좀 더 밀고 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아간벤이 얘기하려고 하는 예외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고 그것이 현실에 있어서의 정치적 함의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대라는 걸 좀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근대에서 가장 스캔들이 많았던 사람이 이제 카사노바입니다. 그래서 카사노바인데 그게 근대의 상징적 사건인 게 이제 이게 이제 우선은 카사노바가 이제 남녀 관계로만 얘기하면 이제 연애 고수로 돼 있는데 카사노바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이제 요새 말로 하면은 아이돌 그룹처럼 이게 초상을 보면은 정말 이게 좀 약간 이제 이게 추남 계열에 속하는 남자인데. 아, 그래요. 이 사람이 관계하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거친 말로 해서 이제 꼬신 여자가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120명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악취미가 있어서 이제 카사노바가 회고록을 쓴 동네가 체코의 저쪽에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를 제가 한번 구경을 간 적이 있었는데 120명 여자 초상을 걸어 놔봤는데 뭐 거기에 무슨 속된 말로 걸그룹처럼 생긴 여자는 또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농담처럼 한 건데 카사노바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전에 남녀 관계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폭력적으로 여자를 취합니다. 두 번째는 돈으로 취합니다. 몇 가지 방식이 남녀 관계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사노바는 사실 사생아에 가깝고 권력도 사실 없고 돈도 없는 남자인데 쉽게 말해서 말로 여자들을 이제 구워 삶은 유일한 인물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근대의 출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근대라는 게 폭력을 쓰지 말자. 또 돈으로 하지 말자. 근대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말로 하자라는 게 규결되는 건 법으로 하자라고 규결이 됩니다. 사실은. 예. 근대라는 게 폭력도 하지 말고 돈도 하지 말고 우리 말로 합리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짜여져 들어온 게 근대라는 거고 그거를 상징하는 건 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라는 게 법치 국가가 되면서 법이 핵심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건 다 이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 폭력과 이제 금력이 그럼 어디로 갔냐는 문제가 남는 건데요. 예. 그러면은 이걸 다 감추고 있죠. 이제 근대 국가는 합리성과 모든 거를 법치 속에서 하니까 이 모든 거를 설명하면서 법치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설명을 또 안 합니다. 거기는 한쪽에는 이거는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법은 모든 걸 내세웁니다. 우리 정의를 실현하는 거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 이 사법부 혼자 무슨 정의롭게 아테네 학당처럼 이렇게 뭐 철학자들이 토론하지 뭐 이래 철학자들 국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그 자본주의 문제나 20세기 문제는 핵심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게 몰아져 가는 거고 그게 또 합리성에 가장돼 있는 건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푸코의 작업이 그걸 해체시키는 작업이잖아요. 작업이라고도 그렇죠. 볼 수도 있습니다. 합리성을 상징하는 병원, 감옥. 그러니까 이제 합리성 바깥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합리성이라는 테두리가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외적인 게 항상 발생하는데 자본주의는 최대한을 가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걸 노출시키는 순간 자본주의 합리성이 무너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도 예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게 감추는 거니까. 예. 가능한 없는 거로 제어하고 싶은 건데요. 자본주의가 작동하려면 노동자들 없이는 전혀 이제 19세기 자본주의를 기준으로 하면 전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성립하지 않는 건데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건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봐도 막스 자본론 봐도 이제 거기서 보면 의회 청문회 자료를 이제 막스가 동원한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항상 어떤 예외 상태로 남겨두면서도 그거 예외 상태로 얘기를 안 하길 바라는 게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죠. 노동자들을 자본주의 예외 상태라고 하는 순간 이건 큰일이 나는 거죠. 예. 그건 어떤 다른 식으로 합리화라든가 법적 틀을 이제 항상 그러니까 이제 영국 의회에서 계속 했던 게 청문회 하면서 그 착취를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계속 법을 했던 게 이제 자본론에 보면은 계속 인용되어 있는 게 이제 영국 의회 이제 청문회 자료서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얼마나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했었고 이제 막스가 폭로하는 건 이제 영국의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합법화를 안 되는 거를 합법화를 시키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막스가 자본론에서 폭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요 막스를 만약 이제 계급론적으로 말고 이렇게 읽으면은 어떻게 보면 푸코간 작업하고도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합리화 기제 모든 거를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법적 합리화라는 테두리 내로 모든 걸 묶어두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을 없게 하는 건데 벗어나는 게 있고 사실은 벗어나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아간벤 얘기도 법이라는 게 텅 빈 중심을 가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한쪽으로 보면. 예. 근데 이런 맥락에서는 좀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이 아간벤이 말하는 이제 권력에 갖지 않는 거 법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여전히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아간벤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법률이 없는 곳으로서의 법이라고 하는 건 법률이 없는 것으로서의 힘, 결국 그 일상적 예외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간벤이 지금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대단히 중요한 예언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우리 사회가 지금 차벽이나 등등의 이 진압 방법이나 이런 것들, 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언술들, 이런 건 모두가 결국 예외 상태임을 확증하는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사실 그 헌법 1조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요즘 들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이것이 어쩌면 일상적인 의미에서 예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법에 이제 아포리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은호 선배님 잘 아시는 노자 같은 경우 법치라고 했을 때 잘 아시지만 안 다스리는 거거든요. 법은. 그렇죠. 다스리지 말아야 되고, 이제 아간벤이 쓰는 말로 하면 무위라는 거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요소가 있고 아니란 얘기를 하자는 거니까, 이제 아간벤이 말하는 이제 그 왜 카프카 우화 있지 않습니까? 예. 법 앞에서 그래서 이제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골에서 사람이 올라와서 낮에 법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 유명한 아포리아가 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 사람을 위한 건데 이 사람은 못 들어가는 법.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예외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법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간벤이 얘기하는 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일종의 아포리아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법이라는 게 그런 아포리아적인 상태의 대표적인 거죠. 법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통치라는 개념도, 만약에 이게 어떤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라면 통치라는 그런 이 거대한 장치가 필요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라면 이러저러 해야 된다, 요래저래 해야 한다는 항상 어떤 예외를 만들어내는 거죠, 항상. 그래 놓고 그는 자유와 민주를 위한 거다라는 이제 아간벤이 잘 쓰는 말로 하면 포섭과 배제를 항상 동시에 작동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외 상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전체의 흐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좀 해주시죠. 정말 어려운 얘기죠. 굉장히 쉬우면서도 이제 어려운데.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이제 하이데거 영향 같은 게 완연히 이제 느껴지는데요. 원래 이제 아간벤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말 중에 이제 그 그리스 말로 이제 조에와 비오스 이런 개념을 갖다 쓰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는 이제 이제 조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인간으로 보면은 인간의 동물성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그냥 살아있는 육체.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정치니까 어떤 정치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 어떤 그 자체로의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상태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한 단계 나가서 이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인간한테 정치는 빼먹을 수 없고 뺄 수도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어받은 게 일종의 이제 호모사케르 개념까지 쭉 가는 거고, 좀 더 이제 더 현대로 오면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제 존재자와 존재. 근데 이제 하이데거가 참 묘한 게, 존재자라고 했을 때는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존재자로 살아가는 건데, 하이데거는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이데거 역시도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이 많이 큰 건데, 여기 이제 정치적 존재가 아니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이제 예를 들면 공동체에 속해 있지도 않고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대로 사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이제 존재자라는 개념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런 상태를 벗어나서 우리가 존재를 회복해야 된다. 그게 이제
20세기 철학의 거의 혁명을 가져온 명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딱 잘라지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참된 존재를 잊고 항상 어떤 동물적 상태에 있는 그 존재자로서만 살아가냐면 그렇지가 않은 상태. 근데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결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간베는 이제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개념이 일종의 이제 그 호모사케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 개념을 설명할 때는 원래 이제 로마법에 나오는 건데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를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됩니다. 예. 근데 동시에 그럼 보통 옛날에 이제 고대로 치면은 어떤 사람을 죽이면은 이 사람이 희생죄의 대상이 돼야 돼. 그래야 살인이 면책이 되는 건데 옛날에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게 면책이 되는 건 당연히 뭐 적이다. 외부 사람이다 이러면 죽여도 그거는 뭐 면책이 되는데 내부 사람인 경우에는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면책이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을 이제 성스러운 희생제의 곡물로 바칠 경우에는 죽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멕시코나 인디안 신화에서 봐도. 근데 이 사람은 동시에 신화적 이제 그 희생제일 때 곡물로 바칠 수도 없는 값어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상한 이 존재가 이제 로마법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걸 이 사람이 발견한 건데 아간벤이 그 용어를. 근데 동시에 이제 이 아간벤 사유의 힘은 근데 글쎄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호모사케라는 어떤 형상, 어떤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되는데 동시에 성스럽지도 않은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과연 로마법 내에서만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아간벤은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론이라고 해서 이 이제 로마법의 개념을 근본적인 존재론적 범주까지 끌어들인 거죠. 예. 그러면서 그걸 갖고 현대 철학을 설명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까지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뜨거나 인기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호모사케르 시리즈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일으켰던 거는 이제 9.11 테러가 나면서 예. 이제 9.11 테러는 이제 사상적으로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떻게 박살낸 사건이기도 하죠. 사상적으로 봤을 때. 그 설명이 하나도 설명해 주는 게 없으니까. 이제 서구 사상계나 이제 서구 지식인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간벤이 그 개념을 갖고 이제 대입해 봤을 때 9.11 테러가 얼추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아부그라이브라는 수용소에 이제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이 감금되기 시작하고 동시에 이제 미국에서 애국법이 통과되면서 이 미국 헌법은 예외라는 게 없었걸랑요. 미국 헌법은 항상 미국은 지금도 수정헌법 1조 2조 써서 자기들이 이제 그 파운딩 파더들 국부들이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그 법에서 거의 변함없이 보편성을 갖고 작동하는 법인데 미국 법에 수많은 예외가 생기게 했고 이제 스노던이라는 사람이 그걸 폭로한 거죠. 미국이 지금 이 얼마나 위법적인지 그러니까 합법성을 가장해서 전 세계 도청을 다 하는 거니까요. 심지어 뭐 독일 수상까지 프랑스 수상까지 다 하니까 미국 사회가 구멍이 뻥 뚫린 상태가 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법치 국가니까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같은 건 있을 수는 없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지금 다 이제 수용소가 어디 숨겨져 있는데 비밀상에 숨겨져 있고 뭐 예를 든다면 중학생이 무슨 시계 같은 거 만들어서 학교 가져갔다가 그 테러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애가 학교 경찰한테 체포가 되는 이런 미국도 옛날 같지 않은 이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아간벤 이론이 뭐 아간벤 이론 자체도 이제 아직까지 진화 중이고 발전 중이니까 뭐 이렇게까지 뭐 다 맞다. 저 사람 이야기가 다 뭐 현실에 다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이제 9.11 이후에 생긴 전 세계적인 어떤 정치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론 중에 하나인 건 뭐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라고 할까요? 그 주권국가나 해외전쟁, 식민지, 경찰, 혁명, 내전,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예상태라는 통치 패러다임을 통해서 비로소 글로벌한 시각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결국 예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근대를 움직이게 하는 어쩌면 힘 자체가 이미 예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닐까. 결국 예외 상태라는 것은 통치 자체의 어떤 숨겨진 비밀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아간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문제고요.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예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 여기서 아간벤이 뭐라고 할까요? 실천적인 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아간벤이 굉장히 이제 독일 쪽하고 논쟁이 많았던 거는 이제 유럽 공동체 그 범주에서 독일을 빼자라는 얘기를 했던 그런 발언을 해갖고 좀 시끄러웠죠. 예, 프랑스의 르몽드에 실렸고 특히 이제 프랑스의 르몽드에 실렸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쪽에서 특히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외형적인 얘기고 이제 그러면은 아니 뭐 요새 이제 젊은 애들 말대로 아니 독일을 왕따시키자는 얘기냐. 이제 그런데 그거는 아간벤이 좀 더 깊은 철학적 사유가 있는데 제가 그거 설명을 오늘 생략하는데 더 깊은 얘기였는데 이제 아간벤의 예외 상태의 빼어남은 이 예외 상태가 일국적인 규모가 아니라는 거가 그 통찰입니다. 굉장히 큰 통찰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간벤이 예외 상태 여기서 이제 그 뛰어났던 거는 이 예외 상태라는 게 어떤 국제적인 흐름들하고 어떻게 연관돼 있는 건데 지금 사실 그 이제 지난번에 미국의 9.11 사태 자체도 미국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이라크 사태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연관돼서 그게 이제 벌어진 일이고 이번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뭐 시리아 내전 상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위에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쓰레기가 되는 삶들이라고 요새 표현되어 있는 거의 사실 제가 무슨 인터넷 뉴스를 보다 그 지역에 사는 무슬림 청년들을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막스가 말했던 이렇게 프롤레타리아랑 또 다른 말 그대로 버려진 거니까 이제 뭐 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데려다 착취를 하니까 그래서 할 일은 있는데, 뭐 그냥 그래서 뭐 하여튼 뭐 하루에 몇 분이라도 보이고 고생하지만 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그냥 뭐 방치돼 갖고 신문 기자가 다가가니까 돈 몇 푼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한다. 뭐 우리 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제가 보면은 이제 막 신문들에서는 어제까지 뭐 디스코 클럽에서 놀던 여자아이가 테러리스트가 됐다는데 저는 금방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걔네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속삭이면서 네가 투사가 되고 뭐 돈도 좀 주고 네가 또 이제 그쪽에서 하면 네가 죽으면은 천국도 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려운 설명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하루 종일 이게 몇 년 동안 길거리에서 논다는 애들한테 금방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쪽 친구들이 뭐 깊은 어떤 그 이제 근본주의자적인 어떤 신념 신앙이 100%는 아닌 것 같은 좀 느낌도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도 보면 이게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테러한 친구들도 봐도 예를 든다면은 하나는 모로코 출신이고 잘한 데는 벨기에고 한 친구들은 시리아 난민이고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적이죠. 다국적 연합군 비슷하게 돼 있어서 이게 이제 각국의 테러 단체가 이거 통제하기가 미국만 하더라도 다 이게 이제 이게 그 정리가 돼 있는데 유럽은 지금 이런 상태로 돼 있으니까 특히 이제 아간벤이 저는 빼놨다고 보는 건 이제 이런 국민국가가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근데 이제 유럽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독일 중심으로 하면서 이걸 어렵게 이제 유럽 연합으로 넘어가려고 새로운 이제 미국의 대항도 해야 되고 이제 중국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EU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완전 장애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만 테러를 막는다. 철저하게 뭐 검경이 나서 갖고 완벽하게 방어 시스템을 한다래도 벨기에 있다 들어오면 이게 지금 안 되는 거고 또 시리아에서 들어오면 뭐 안 되는 거고. 그래 이제 이런 상태를 이제 가장 잘 형용하는 이제 이런 이론틀로서는 이제 아간벤이 정말 이제 주목받을 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 예외 상태라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적 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제 일국적 복지국가의 어떤 틀을 깨고 이제 세계적 지배체제를 완성하고 그 과정에 이제 이르자면 쓰레기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끊임없이 신자유주의적 자기 발전의 과정들은 법률이 없는 힘으로서의 법의 영역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일정한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IS의 입장만 보더라도 IS가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렇죠. 일정한 쓰레기가 다시 이제 부메랑이 되는 형태들일 텐데요. 그 IS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IS의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유럽의 어떤 원인들 또 유럽이 자신들의 틀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리아나 중동 지역을 악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의 이면들을 함께 보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는 사실 그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요새 드는 생각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그 자본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본주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과연 그 인식의 정점에 도달했는가 이런 생각을 간간히 해봐요. 예.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자본론에서 발전한 뭐 잉여 가치나 착취나 계급투쟁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이제 세련됐고 그 당시 혁신적인 인식이었지만 이제 우리 21세기 초까지 봤을 때 자본주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잡히는 부분이 있고 안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간벤이 했던 이 자본주의라는 게 항상적인 어떤 예외 상태를 발생시키면서 작동한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적 통치성이라는 게 자본주의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얘기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보면 예. 그게 또 자본주의를 보는 굉장한 인식이다라고 저는 그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데거가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존재와 존재자를 그리스 이제 하이데거는 이제 굉장히 복고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그리스로 보면은 존재자와 존재자가 분리가 안 된 거라고 보는 건데요. 예. 예를 든다면은 사실은 이제 뭐 그 헤겔이나 헬럴린 같은 사람도 같은 얘기죠.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제 고향을 상실하고 인간의 어떤 본원성들을 다 파괴한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기계화시키고 이제 이런 약간 그런 대목인데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깊으면서도 되게 낭만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푸코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젊었을 때 하이데거 책을 갖고 사숙한 거로 치면은 한 트럭이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국 21세기 사상사 대결은 하이데거가 했던 그거를 낭만화시키지 않고 복고화시키지 않은 가운데서 그 자원을 활용해서 이 자본주의를 우선 어떻게 볼 건가 또 어떻게 이거를 넘어서의 전략을 짤 건가인데 이제 복지국가는 그 타협처럼 이제 봉합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요새 그런 의미에서 다시 봐야 될 것도 이제 뭐 하버마스도 저는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버마스가 이제 그 부분에 가장 잘 맞는 이론가이기도 하면서 요새 이제 하버마스를 별로 안 읽는 게 이제 그런 약간 복지국가 모델 내에 있다는 저는 느낌도 좀 들면서 또 다시 보고 싶기도 한데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지금 아간벤이 말한 예외 상태는 저는 아간벤이 무슨 뭐 이렇게 로마법 연구 이렇게 했다는 생각은 안 들고 자본주의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서 굉장히 진지하고 깊게 나가고 있다. 어느 사상가보다도.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베냐민의 영향과 하이데거 영향, 이 슈미트의 영향을 다 끌어안았는데 이 세 사람 자체가 20세기 초에 자본주의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고투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냉전 체제 이후에 아니면 이제 그 이제 냉전 체제 이후에 어떤 거대 이론도 못 내놨지만은 자본주의는 굉장히 잔혹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취직을 안 시키니까. 옛날에는 자본주의가 그래도 사람들 데려다 착취는 했는데 이제는 착취까지 거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까지 왔는데 이거를 이제 아간벤의 장점은 신중하고 깊게 보자. 그러면서 이제 아간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조급해하지 말자 오히려. 궁리하자는 거죠. 그렇죠. 궁리라는 말을 쓰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건 또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매력적인 것 같은데 이제 한 서서히 기다리면 이 자본주의가 이제 항상 자본주의는 이제 합리성과 정상성을 항상 얘기하고 법으로 끌어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 대항단론을 만들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거 뭐 합리적으로 하자, 법으로 하자, 뭐 정상적으로 하자, 예외는 없게 하자. 그 얘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 얘기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인문학 출판을 하니까 대학 사회를 보면은 다 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가만히 보면 이제 속된 말로 뒤로 호박씩 간다는 것처럼 지금 늘 예외 상태 속에서 존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외 상태 그러니까 이제 늘 예외 상태에 있으니까 아까 이제 그 수많은 아이들과 여성들을 이 탄광에 집어넣고 자본주의가 정상성을 가장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내세운 구호는 진보와 발전과 기계화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19세기 헤게모니 장악한 건데 가만히 보면 이게 엎어졌다는 이제 그 카프카 우화식으로 말하면 법 앞에서 해서 문지기는 너를 위한 거야 법은 자네를 위한 거였는데 못 들어오게 막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 아감벤 선생 만났을 때 아주 재미있었던 게 아감벤 선생이 보기에는 하이데거가 분명히 카프카를 많이 봤다. 사상적인 사유 방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제 그 아까 토르 세미나라고 1967년 세미나 할 때 선생님은 카프카를 보셨습니까 했더니 하이데거가 내가 왜 봐? 절대 안 봤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때 하이데거 방은 따로 있었는데 하이데거 방은 묘한 얘기지만 아렌트만 드나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감벤 선생이 이제 아렌트한테 혹시 선생님 방에 카프카 책이 없어 그랬더니 아렌트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야? 많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은 그런 아포리아들,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자의 아포리들, 법의 아포리아들, 우리가 동물적으로만 살 수는 없지만 또 동물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넘어갈 때 생기는 문제들, 어떤 그런 아감벤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제 형이상학이고 깊은 학자이기 때문에 아감벤 선생한테 이 투쟁에 대해서 답은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무리인 것 같고요. 이제 아감벤 선생 그 틀을 갖고 거꾸로 이렇게 원용해보면 굉장히 이게 적용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론이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 개인의 존재, 인간의 존재부터 해서 또 현재 정치에서 벌어지는 일들 특히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약간은 정치적으로 읽어본 건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굉장한 어떤 해안들과 이제 어떤 그 예언력 같은 걸 읽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득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옛날에 봤던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봉준호 감독이요. 예. 네네. 그걸 보면 이제 결국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을 하면서 뒷자리에서 앞자리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은 역시 그 설국열차 안에서의 문제이고 보다 중요한 의미는 다른 기관이 필요해를 얘기하는 거죠.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국리하고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그리고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문을 열고 이제 나가는 어떤 소녀와 어린아이는 그 밑에서 기관을 만들었던 아이고 흑인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키모와 한국인의 혼혈로 태어나서 적응 가능한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국리하게끔 던져주고 있는 거죠.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설국열차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이미 예외 상태를 그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장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삶이 붕괴되고 있는 자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중요하다고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예외 상태의 문제들을 던지고자 했던 질문은 바로 어떤 정답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틀을 던져줌으로써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이제 선배님 말씀드리면서 저는 설국열차가 아니라 우리 현실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나는 예외가 아니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 예외가 아니야. 난 스펙을 쌓아서 이 정상성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아감벤 읽어보면 그런 꿈은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자본주의는 항상 그 예외를 만들어내면서 정상을 가장하고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배제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아감벤 얘기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보고 용기를 내라 이런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아감벤을 읽어야 되고 그건 자본주의가 철의 법칙입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선배님 말씀드리면서 저도 배우는 거는 최근에 그래서 아감벤이 이제 호모사케 시리즈의 일종의 2부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중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보면서 자본주의의 심장만 봤는데 자본주의 사실 마르크스가 실패하고 레닌이 실패한 건 자본주의 바깥을 못 본 건데 이제 아감벤은 거꾸로 가서 중세로 넘어갔습니다. 중세로 넘어가서 이 자본주의와는 다른 체제의 시스템을 봤을 때 자본주의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기관에 해당되는 약간 유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수도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그거는 소유가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게 어떤 건가. 그래서 이제 이분의 사유의 실험은 여전히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아까 예외 상태를 얘기하다 보면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그 스펙 갖고 뚫을 수 있는 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또 예외가 생깁니다. 그렇죠. 또 생기고 그리고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는
저희는 이제 50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다른 체제에 살았기 때문이었지만은 지금 자본주의는 그 잔혹함을 더 극성을 부릴 건데 지금 문제는 이상한 분들이 뭐 이렇게 막 애들 위로하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거는 절대 그런 아간벤을 읽어보면 정신이 퍼쩍 듭니다. 그건 아니다. 자본주의 본질이라는 거는 예외 상태가 본질인데 그거를 다 빼려고 하는 오히려 그러면서 온갖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또 아간벤이 좀 더 찬찬히 또 다른 맥락과 연결시키고 특히 이제 우리 현실하고 연관시키면서 읽어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긴급성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런 점에서 이제 푸코나 아간벤이나 이런 사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공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깊이 가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에서 던져주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 단순히 무엇인가를 던지는 어떤 그저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함께 사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자리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예외 상태 그리고 실제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참 어렵게 읽혀지는 책인데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과 학생의 차이는 선생은 3번 읽고 학생은 1번 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꼼꼼히 좀 읽어가면서 우리 현실의 문제를 대입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함께 궁리하는 이런 작업들이 아울러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가지고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하면은 이제 푸코나 아간벤이 쓰는 말 중에 생명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두 사람의 어떤 이제 고유한 용어들인데 우리 지금 생명이 정치랑 직결돼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게 하는 두 사람의 책이 좀 더 많이 읽히고 우리의 이제 고민을 성숙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하면서도 오늘 나온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